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2,480만 개입니다. (2467) (798) 무슨 숫자 같으세요? 아마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바로 알아맞히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2467은 어제 거래를 마친 코스피 지수의 종가고요. 798은 코스닥 지수 마감 지수입니다. 코스피는 1년 전보다 21%가 올라서 7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고 마감했고요. 그래서 박스권에서만 움직인다고 해서 박스피라고 불리던 오명도 마침내 벗어 던졌습니다. 코스닥도 10년 만에 최고치를 또 갈아치웠습니다. 이렇게 주식 가격이 오르니까 주식을 거래하는 주식거래 계좌 숫자도 급증했습니다. 현재 주식거래 활동 계좌 숫자가 오늘의 숫자로 말씀드렸던 2,480만 개인데요. 이게 작년 말하고 비교하면 160만 개가 증가한 것으로 역시 사상 최고치입니다. 지금 주식 계좌 갖고 계신 분들 어떻게 만족할 만한 수익 좀 내셨습니까? 올해 증시를 보면서 내년을 더 크게 기대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투자의 귀재로 손꼽히는 미국의 워렌 버핏은 투자를 자동차에 비유했더군요. 잘 보이는 백미러를 통해서 시장을 보면 항상 투자가 쉬워 보이는 법이다. 그러나 투자자들이 응시해야 하는 전면 유리는 또 항상 뿌옇기 마련이다. 그렇죠? 그래서 주식 계좌를 열었을 때 결코 닫지 말아야 할 게 바로 눈과 마음인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흡족한 투자 성적서 받아 드시기를 기대하고 또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12월 29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내년부터 전환법이라고 하는 법률이 시행될 예정인데요. 옷이나 귀걸이, 신발 이런 것처럼 사람 피부에 닿는 생활용품을 판매하려면 뭐든지 정부 인증을 다 받으라는 건데 이 법에 문제가 좀 있어서 바꿔야 한다는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을 연결해서 어떤 문제점에 대한 것인지 얘기 좀 나눠보겠고요. 한 청취자께서 전자제품을 구입하고 나서 AS를 좀 받으려고 하는데 무상수리가 몇 년까지 되는 거고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없는 건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 주셨네요. 친절한 경제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광고 잠깐 듣고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경제뉴스 따라잡기, 오늘도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티셔츠에 모자를 쓰고 오셨어요, 오늘은. 네. 쉬는 날인가 봅니다. 연차가 많이 남아서 마지막 날까지 하루를 더 소진을 하도록 회사에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정부가 네. 암호화폐, 비트코인 등등 이런 암호화폐 투기 거래를 막기 위해서 대책을 또 내놨는데 네. 거래 실명제를 도입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말은 지금까지는 가짜 이름으로 또 거래가 가능했었다는 뜻입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려고 했다라고 하면 대포통장 등이나 네. 아니면 그런 것도 사실상은 가능했다, 이런 해석이 제가 김치영 기자 이름으로 네. 암호화폐를 거래했을 수도 있다는 뜻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어요? 가상계좌라는 것 때문인데요. 지금까지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은행 쪽에 이제 가상화폐 계좌를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네. 그걸 이제 개수도 상관없고요. 수십만 개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면 은행이 이제 한 30만 개 이렇게 계좌를 만들어 주겠죠. 그러면 그리고 나서 이제 거래를 하는 그 거래소를 이용하는 가상화폐 거래자들이 이제 거래소에 나 돈도 찾고 거래도 해야 되니까 계좌 하나만 주세요. 그러면 자기가 이미 발급받았던 가상 계좌를 그 고객들한테 연결해주고 고객은 다시 자신의 은행 계좌를 거기다 연결하는 형태로 운영돼 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송경제라는 거래소가 한 은행에 계좌를 트고요. 자기의 계좌를 트고 우리 고객이 한 30만 명 되니까 고객당 가상 계좌 하나씩만 만들어주세요. 은행에 그러면 30만 개를 그냥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다 전부 다 그럼 이건 거래소의 계좌인 거네요. 그죠. 송경제의 계좌인 거죠. 고객 각자의 계좌가 아니라. 네, 송경제의 큰 계좌 밑에 가상 계좌가 30만 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 송경제 1번, 송경제 2번 이렇게 30만 번까지 가상 계좌가 있다고 보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거래 고객이 들어오면
이 가상계좌 1번 줄 테니까 네. A 고객 너는 이거 써. 근데 뭐 2번은 B 고객 너 써. 이렇게 이제 거래소가 지정해 주는 거죠. 그 과정에서 그럼 제가 제 이름은 김치영입니다. 예. 그렇게 했어도 그러세요 김치영 고객님 하고 하나를 줬다는 거군요. 예,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상 은행은 이제 신분 확인도 확실하고 네. 신분이 없으면 계좌를 안 열어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이루어지지만 이 가상화폐 거래소 내에서는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의구심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 정부가 야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거래소 눈에는 빠져. 그리고 고객이 직접 은행에 가서 너 만약에 가상화폐를 거래하고 싶으면 네. 가상계좌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은행에서 네 명의를 다 확인하고 가상계좌를 만들고 그다음에 실제 자신의 은행 계좌를 거기다 연결해서 가상화폐를 앞으로 거래하도록 해. 이렇게 만든 겁니다. 지금 증권사 계좌를 처음 틀려고 네네. 근데 증권사 지점들이 많지 않으니 은행 가서 트면 방금 말씀하셨던 그 절차를 밟아요.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했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근데 사실상 이렇게까지 그 가상화폐 그러니까 암호화폐가 거래량이 이렇게 늘지도 몰랐고요. 네. 그 전까지는 여기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보호 장치라든지 거래 투명화라든지 이런 거에 사각지대에 좀 있었던 것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제도에 약간 허점을 이용했다라고 할까요? 고객의 편의를 위해서라고 얘기는 하지만 네. 이런 방법을 써왔던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 가상화폐 가상 계좌라는 게 다들 아시겠지만 신문 고지서, 그러니까 네. 신문 요금, 예. 그다음에 뭐 도시가스 요금 이런 데 보면 밑에 범칙금도 그렇고요. 한 8개 은행 계좌가 쫙 써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 골라서 넣으라고 하는데 예. 맞아요. 똑같이 그것도 김치영 기자가 받은 고지서를 제가 넣어도 네. 아무런 관계가 없는 예. 그러니까 서로 실명 확인을 어차피 안 하는 그러니까 돈만 빨리 받을 수 있으면 그런 되는 거였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런 기관들이 빨리 요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방법을 사실은 지금은 거의 금융기관 비슷하게 돼버린 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을 어제 이제 특별대책에서 정부가 다 막아버렸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말은 결국은 거래하지 말라는 건 아닌 것 같고 이건 실명 거래를 반드시 해라는 규제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뭐 투기부터 시작해서 뭐 환치기도 있다, 외국인들이 계좌를 이용하고 있다, 뭐 여러 가지 미성년자가 지금 거래를 하고 있다라는 의혹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실명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모두 다 걸러낼 수 있다라고 정부는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계좌를 만들고 거래하는 방법 자체가 한 단계 예전에는 그냥 가상화폐 거래소에 들어가서 나 거래할래요. 그러면 그냥 하나 가상 계좌를 줬거든요. 네. 근데 은행 가서 자기 신분 확인하고 하는 절차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 단계 좀 복잡해진 것이죠. 그러면 이런 데에 있어서도 좀 복잡하게 한 게 거래량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것은 거래하는 내용 자체가 이제 정부가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은행 계좌는 정부가 이렇게 열어볼 수 있거든요. 네. 필요하다라고 하면. 근데 지금 모든 거래 정보가 사실은 가상화폐 거래소들에 다 집중돼 있기 때문에 누가 거래를 하는지 얼마를 팔고 얼마의 수익을 남겼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은행을 통해서 이렇게 직접 거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정부가 나중에 세금 좀 물려볼까라고 생각하면 과세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근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네. 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다 염두에 둔 조치다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미 지금 거래하고 있는 분들도 다 그럼 은행 가서 다 실명 확인을 거꾸로 다시 받는 절차를 해야 될 텐데 이미 네네. 하실 분들은 많이 하실 테니까 그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네요. 지금 현재 은행 두 곳이 이미 이런 방식으로 직접적으로 고객들하고 가상화폐를 거래하려면 네. 신분 확인을 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계좌를 트신 분들은 전혀 문제가 안 되고 그 이전에 실명 예, 확인 안 받은 똑같이, 분들은 다시 한번 또 은행을 거치도록 규제를 해야 이게 의미가 있을 텐데. 네, 그렇습니다. 이러면 이거는 특별히 하라 말라 뭐 세금을 부과하겠다 이런 건 아니고 오로지 실명 거래에 대한 부분이니까 네네. 그냥 실명 거래 그동안 했던 분한테는 아무 규제는 또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일종의 투명화 조치라고 할 수 있겠죠. 거래의 투명화 조치. 그리고 사실 정부가 거래를 막을 권한도 사실은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은. 네. 그래서 불법 거래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시세 조종이라든지 이런 세력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한 조치다라고 봐야 될 네. 것이고요. 그게 결국에는 지금 과열 양상에 있는 시장을 조금 안정화시키는 역할, 그리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워낙 가격이 급등하고 하는 이상 거래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국내에서도 보고 있고 해외 언론들도 좀 이상하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낮추는 효과를 보고자 아마도 실명 거래 쪽으로 알겠습니다. 초점을 맞췄던 것 같습니다.
다른 얘기 하나 좀 들어보죠. 신한은행이 대출 금리를 올리려고 했는데 금감원에서 올리지 말라고 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금융감독원이 최근에 지난 22일 날 신한은행이 이제 코픽스가 시중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그 대출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 금리가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고 네, 그거야 뭐 당연히 하는 거고. 예. 거기에다가 은행들이 또 추정하는 가산금리라는 게 있어요. 그건 은행 마음대로 붙이는 거죠. 그래서 예. 이 가산금리를 포함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05%포인트 올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네. 근데 금감원 쪽에서 이거 조금 너네 가산금리 올리는 게 근거가 좀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러니까 신한은행 쪽에서는 가산금리 인상 근거가 시중금리가 올랐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금감원 쪽에서는 야 시중금리가 올라서 그래서 코픽스 금리에 반영이 된 것 아니냐. 그럼 왜 코픽스 금리에다 그거 반영시키고 또 가산금리에다 또 반영시켜서 이중으로 반영을 시키느냐. 네. 이건 좀 불합리한 것 같다라고 이제 의견을 냈고 결국엔 신한은행은 그렇다면 금감원의 의견을 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못 올린 거거든요. 네. 이 신한은행이 이렇게 했다는 거는 이제 결국엔 다른 은행들도 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은행들의 가산금리 인상 문제를 금융감독원이 조금 더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해석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러 은행에 가면 네. 은행들끼리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대출을 그렇습니다. 어디든지 싸게 받을 수 있어야 네. 되니까. 근데 그 비교할 때 사실은 그래서 가산금리들을 비교하면 그게 결국은 제일 싼 은행, 제일 비싼 은행이 나오는 거죠. 네네. 그 가산금리 자체만 이제 은행들이 알아서 부과하는 거니까. 근데 정말 그거야말로 이 가산금리야말로 과수원에서 가져온 과일을 내가 1,000원에 팔든 2,000원에 팔든 그게 과일 장수 맘인 것처럼 네네. 은행도 사실은 여기서 얼마를 더 붙이든 그거야 정말 은행 맘이고. 다만 비싸면 소비자들은 그 은행 안 가겠죠. 그죠. 그런 구조인데 어떤 기준으로 가산금리를 붙이고 또 더 붙이고 덜 붙이는지는 그냥 정말 그 영업 비밀인 겁니까? 은행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공개할 수 없다. 뭐 우리가 업무 원가도 있고 조달하는 금리도 있고 여러 가지 노하우가 들어있기 때문에 공개하기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워낙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는 가산금리가 빠르게 올라가고 금리가 떨어질 때는 이 가산금리라는 게 별로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 금리 인상기에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이용해서 예대금리 차를 벌리고 네. 이익을 높게 취한다라는 의혹을 계속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산금리라는 게 은행들이 얘기할 때는 그 안에 들어있는 게 업무 원가하고 위험 프리미엄과 목표 이익률이라는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목표 이익률이 조금 의구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목표 이익률이라면 뭐냐면 자신들이 상품을 팔고 이익을 이만큼 남기겠다라는 목표치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산금리를 만들 때 이 목표 이익률을 자신들이 좀 높게 잡기만 하면 가산금리는 얼마든지 높이 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돼서 실제로 2013년도에 그 국회에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면 은행들이 그 총 자산 이익률이라 그래서 자신들이 물건을 팔아서 그 당시에 냈던 수익이 한 0.3% 정도였는데 네. 주택담보대출의 목표 이익률을 2%로 잡아놨다는 자료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과도하게 잡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감사원이랑 금감원 쪽에서도 이 가산금리의 적절성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앞으로 들여다보겠다라고 계속 은행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고민하고 자꾸 은행들을 뭐라고 할 게 아니라 그런다고 들을 은행들이 아니니까요. 그렇죠. 이익은 남겨야 모든 되기 장사가 때문에. 다 이익 많이 남기려고 하는 거니까 오히려 소비자들이 대출을 받을 때 네. 어떤 은행에 무슨 지점 가면 제일 싼지를 한눈에 볼 수 있으면 지금 우리가 주유소에 휘발유 얼마를 팔든지 그걸 아무도 규제 안 하잖아요. 네네. 리터당 5,000원에 팔아도 그런가 보다 하잖아요. 다만 아무도 안 갈 뿐이죠. 네. 그런 것처럼 은행들도 뭔가 대출 금리가 투명하게 비교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거 비교해주는 업체가 있긴 있습니다만 네네. 중간에서 이걸 대출 중개를 해주는 거라고 해서 불법으로 만들어 놔서 고객한테도 돈을 못 받고 네. 그걸 은행에서도 돈을 못 받는 구조가 되니 그걸 누가 비교를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법을 좀 고쳐서 대출 금리를 자유롭게 비교해주고 투명하게 실시간으로 알려만 주면 은행들은 많이 남기려고 하더라도 안 남을 거 아니겠습니까? 대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정보가 공개되는 게 이제 가장 필요한 부분이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과정 자체가
은행들의 이 대출 금리 산정이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잖아요. 사실 말씀드린 대로 코픽스하고 가상금리 플러스 그 은행에서 얼마를 거래하고 있느냐, 뭐 자신의 월급 통장을 여기다 넣느냐, 그거 조금 빼주고 뭐하고 복잡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은행을 옮기기가 좀 힘든 네. 고객들의 입장도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같이 해결이 돼야 아마도 정보도 공개되고 조금 더 소비자들한테 돈을 빌리는 소비자들이 좀 이용하는 데 편리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한 20년째 월급 통장 특정 은행에서 쓰고 있고 그 체크카드도 그렇게 쓰고 있는데 네. 실제로 제가 큰 혜택은 없죠. 대출받을 예, 일이 예. 있어서 검색을 해봤어요. 비교를. 예. 그랬더니 아무 혜택이 별로 없어서 특정 보험사가 제일 싼 걸로 나오더군요. 주거래 은행이 이래도 되나 싶기도 하고. 아니면 말죠. 뭐. 네. 고맙습니다. 올해 한 해 어려운 경제 뉴스들 잘 정리해 주셔서 청취자들과 제가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년에 다시 뵙죠.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한국경제TV 김치형 기자였습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주고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 서석윤 씨가 전자제품을 구입하고 나서 AS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게 무상수리가 몇 년까지 되는지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만약 무상수리가 1년이면 내가 이 제품을 산 날짜로부터 지금이 1년이 안 지났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혹시 영수증을 잃어버렸으면 이거 내가 언제 샀는지 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AS 센터에서는 내가 이 전자제품 언제 산 건지를 어떻게 알고 무상수리 기간을 계산해 주나요? 이제 이런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제 무상수리를 받으러 갔는데 AS 해주는 곳에서 원래는 3년 무상수리 해줘야 되는 걸 이거 저희는 1년만 되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안 됩니다. 고객님 그러면 저희는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무상수리 기간이 어디 좀 법에 나와 있는 게 있느냐 이런 질문인데요. 가전제품을 구입하시면 무상수리가 몇 년까지 되는지는 제품의 종류마다 다릅니다. 공정위에서 만든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이제 이게 그 규정인데요. 대부분 전부 다 1년이고요. 에어컨은 2년, 복사기는 6개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가전제품은 다 1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내가 구매한 날짜부터 1년인 거니까 내가 언제 구매했는지를 나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렇다고 구매 일자가 제품에 써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럴 때는 보통 제품에 써 있는 건 제조 일자거든요. 그래서 그 제조 일자로부터 1년 6개월을 봅니다. 제조 일자가 혹시 안 써 있는 게 있으면 1년 번호를 그 AS 센터 컴퓨터에 입력하면 이 제품의 제조 일자가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제조 일자는 다 알 수 있는 건데 제조되어서 공장에서 나온 바로 그날 소비자가 그 제품을 사지는 않았겠으나 적어도 제조된 지 6개월 안에는 구입했을 걸로 보고 제조 일자부터 1년 6개월 이게 언제 구입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 가전제품은 무상수리 기간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도 1년이 지났으면 소비자는 억울할 수도 있죠. 제조 일자로부터 9개월쯤 지난 후에 나는 이 청소기 샀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소비자가 영수증을 직접 찾으셔야 되는데 찾는 요령이 몇 가지 있죠. 일단 가전제품 대리점에서 사셨으면 그 대리점에서 물건 사간 고객의 전화번호를 마케팅 차원에서 남겨놓기도 하니까 혹시 대리점에 전화번호 알려주시고 혹시 제가 물건 사간 기록 있습니까? 물어보시면 알 수 있고요. 신용카드로 사셨으면 신용카드 내역을 쭉 다시 보시고 구입한 날짜가 확인이 되면 카드사에다가 이날 영수증 다시 한번 주세요 하면 발급을 해줍니다. 인터넷으로 구입하신 거면 이메일로 구매한 정보, 결제 정보가 다 날라오니까요. 이거 검색해 보시면 되고요. 현금으로 구입하셨을 때도 현금 영수증 받아두셨으면 이제 국세청에 문의해 보면 어떤 마트에서 받은 현금 영수증이다라는 게 나옵니다. 아무것도 안 받고 그냥 현금으로 주셨으면 할 수 없는 거고요. 예,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예, 전환법이라고 하는 법을 두고 요즘 시끌시끌합니다. 이게 정식 명칭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고요. 이 법이 공포된 건 사실은 2년 전입니다. 원안대로라면 올해 1월 말부터, 그러니까 올해 초부터 시행이 됐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반발이 있어서 내년 1월 1일, 그러니까 바로 내일 모레부터 시행되는 걸로 사실상 유예된 상황이고요. 그런데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도 좀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서 발의가 됐다고 합니다.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을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 금천구 출신 이훈입니다. 예, 이게 법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전환법이 뭔지부터 좀 여쭤야 되겠는데요. 뭘 어떻게 한다는 예. 법입니까? 이 법안 제목에 따라 그대로인데요. 전기용품하고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인데, 이 유해성이 혹시 있으신 제품들의 안전관리 기준을 이제 나라가 마련하고, 이를 통해서 이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입니다. 법은. 네. 그런데 이 법이 종전에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이라는 법이 옛날에 있었고요. 예전에 품공법이라고 우리 보통 약칭해서 불렀는데, 품질 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이 법을 통합해가지고 이제 법을 새로 만드는 과정에서 생활용품의 특성이나 유통하는 유통업체의 영업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해가지고 좀 실제 지키기 어려운 규제들이, 불가능한 규제들이 많이 포함된 거죠. 원래 법이 예를 들면 어떤 예.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티셔츠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원단이 있고 색깔이 있고 모델들이 다 조금씩 다른데, 네. 이걸 다 별도로 KC 인증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근데 이게 동대문에 가시면 아시다시피 제품의 순환 속도가 무지하게 빠릅니다. 네. 근데 그것을 이제 이 인증 기간도 그렇고 인증 비용도 그렇고, 사실은 이 소공인 입장에서나 공장을 작게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걸 감당하기 어려운 규제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원래 있던 법이라고 하는 게 예. 뭐 전기용품, 뭐 장난감, 뭐 등등 그런 제품도 물론이겠지만 청바지, 티셔츠, 의류, 양말, 그릇 이런 것도 예. 다 예. 우리나라에서 팔려면 팔기 전에 다 인증받아라 안전한지 이런 뜻인가요? 예,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법을 통합하는 이유가 왜 그렇게 됐냐면, 네. 당시에 그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터지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품 안전 관리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네. 네,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안전 기준과 규제가 제일 큰 게 전기용품 관련인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전기용품 관련 기준에다가 이 나머지 기존의 생활용품 하던 품공법을 이제 합쳐지는 과정에서 규제가 갑자기 올라간 거죠. 기준도 올라가고. 네. 이러면서 일반적인 생활용품, 유해도 낮은 생활용품들이 이걸 생산한 분들이 이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 거죠. 전기용품이나 유아용품은 인증을 왜 받아야 되는지는 이해가 얼핏 갑니다. 가습기에도 말씀 주셨고, 잘못 만들면 감전이 될 수도 있고 화재가 날 수도 있고, 어린이용 물건 같은 경우는 거기서 뭔가 이제 색소가 좀 배어 나온다든가 유해물질이 나온다든가 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당연히 검사를 받아야 될 텐데, 예. 티셔츠, 청바지, 양말, 신발 이런 것들도 유해물질이 나올까봐 또는 뭐 불에 잘 붙는 그런 천으로 만들었을까봐 검사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 검사라면 해야 되지 않아요?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유해도에 따라 그 티셔츠 한 장이 갖고 있는 유해도의 정도 수준이 네. 일반 전기용품이나 다른 것들하고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존의 안전관리 방법은 이번에 그 전환법은 한 3단계 정도로 돼 있었습니다.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 적합성 확인 한 3단계 정도가 있었는데, 예.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에서 편하게 사용하는 생활용품들도 아직 어쨌든 안전 기준 안에 들어와야 되니까, 네. 안전 기준 준수라는 제일 낮은 단계를 하나 더 만들어서 관리 체계 안에서 관리는 하되 사실은 이렇게 해서 국민에 대한 안전에 대한 유해도가 좀 낮은 제품들은 이 안전기준 준수 제일 낮은 단계에서 관리합시다라는 법을 제가 개정한 거죠. 개정 법안을 낸 거죠. 안전기준 준수의 제일 낮은 단계에서 관리하자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그럼 예를 들면 청바지나 티셔츠나 의류 같은 거는 좀 덜 강하게 관리해도 될 것 같으니 예.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이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이 기존에 이제 공급자 적합성 확인해야 될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비용이 너무 많으니까 사전에 본인들 스스로 기업 스스로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안전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제 나라가 만들어 나가는데 시행령으로 네. 그 안전 기준에 스스로가 적합한지 아닌지를 확인만 하면 다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것은 연구용역을 좀 해야 됩니다. 대상 품목은. 그래서 품목별 유해도, 사업자 특성, 해외 사례, 소비자 단체, 업계 의견 수렴해서 이제 선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초로 해서 소상공인들이 자율적으로 안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예를 들면 청바지를 100벌 수입해 온다고 하면 수입해서 팔기 전에 이 청바지가 괜찮고 뭐 나쁜 물질이 배어 나오지 않는지 불에 잘 붙지 않는지 등등을 사전에 인증기관한테 보내서 업체가 돈을 주고 인증을 합격을 받아야 된다. 예. 팔 수 있는데
이제 팔 수 있게 만들어놓은 법이죠. 법 자체가. 근데 이제 청바지 100벌 팔아야 얼마 남는다고 인증 비용이 더 많이 드니 우리 이 장사 많이 못 합니다. 들죠. 이런 예. 불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럼 예. 앞으로는 그런 청바지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런 청바지 같은 경우는 생기면 예. 사실은 수입하는 경우에는 네. 뭐 수입 대상국에서 이미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예. 저희들이 그냥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매 대행을 이렇게 얘기를 든다면 네. 우리 구매 대행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구매 대행을 예를 든다면은 이제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안전 기준 준수 제품이 돼가지고 아마 허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 외국에서 인증을 이미 받은 제품이면 우리나라에서 당연히 받은 걸로 인증하는 친다. 거고요. 네, 당연히 인증하는 거고. 네. 청바지 같은 제품이 이제 우리나라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한 그 소비자 단체나 저 나라에서 확인한 안전 기준 제일 낮은 단계, 안전 기준 준수 단계만 들어간다면 제 개정안에 따르면 예. 안전 기준 준수 단계나 공급자 적합성 확인 정도 수준이면은 언제든지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에서 인증을 받은 기록이 있는 그 청바지를 수입해 오는 거면 그냥 팔 수 있고. 야, 없어도. 네. 인증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럼? 없어도 그 청바지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이게 안전 기준 준수 단계에서 안전관리할 품목인지 공급자 적합성 확인 단계에서 관리할 단계인지를 판단해 보면 청바지가 그 두 개에 다 들어가면은 KC 인증이나 외국 인증이 없어도 팔 수 있게 합니다. 그 표현하시는 용어가 저희 귀에 익숙지 않아서. 예, 이게 저는 이제 그 안전 기준 단계들을 나눈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청바지가 외국에서도 인증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으니 원칙으로 보자면 유해 물질이 배어나오거나 혹은 불에 잘 붙는 게 아닌지를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민간 업체가 하기 어려우니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걸 검사를 안 받아도 그냥 팔 수 있도록 규제를 청바지가 KC 인증이 없어도 팔 수 있는 단계, 안전기준 준수 조항에 들어가는 단계에 있으면은 팔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아, 그냥 아무런 인증 없이도? 예, 팔 수 있게 해주는데 만약 그게 안전 인증이나 안전 확인 단계면은 당연히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걸 누가 판단하죠? 그러니까 검사를 해봐야 이게 유해 물질이 나올 수도 있는지 혹은 불에 잘 붙는지를 볼 텐데. 그거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아까 먼저 사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가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기준들을 설정해 나갑니다. 대상 품목 자체는. 네. 어디가 이 정도 허용해도 되는 품목인지 어디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건지는 대상 품목은 이제 나라에서 정하게 될 거고요. 사전에 원당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거를 일일이 다 할 수가 개별 상인들이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저희가 이제 별도로 법안 하나 더 내놓은 게 있습니다. 쌍둥이 법처럼. 그게 이제 제품안전관리법이라는 것인데 거기 그 개정안도 내놨는데 거기에 우리나라가 없는데 제품안전관리원을 설치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제품안전관리원. 네. 예, 기존에는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이것들 다 해왔는데 국가기술표준원 같은 경우는 주로 연구 집단이었습니다. 거기는 이게 제품안전관리를 위해서 현장을 뛰어다니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들이 아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품안전관리원 새로 설치해서 이러한 원단 문제라든지 세계적으로 흐름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반드시 미리미리 체크해야 될 안전에 관한 기준들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거기서 나라에서 먼저 사전에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할 수 있도록 예산과 인원을 좀 배정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제품안전관리원이라고 하는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예. 아까부터 제가 그냥 사례로 가져오는 청바지가 이게 인증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도 되는지는 예를 들면 다양한 청바지들을 한번 시중에서 사서 검사해보고 그렇죠. 뭐 웬만하면 안 나오는구나. 이거는 그냥 검사 안 받고 팔도록 하자라고 하는 건데. 예. 근데 그게 이제 물론 만약의 문제입니다만 항상 예외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그래서 검사를 받으라고 하는 걸 쓸 것이고. 이 법을 통해 가지고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 하루에도 수만 종의 새로운 상품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다 따라하기 어렵다는 걸 저도 압니다. 근데 기존에는 그것조차 안 돼 있었던 거죠. 그 체계조차도. 그 구별조차도 안 하고 있다. 예, 그래서 지금 제일 그래도 열심히 했던 것은 전기용품 부분하고 이제 유아용품 부분들은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에서 별도로 규정합니다. 먹는 것, 어린이 제품, 전기용품 같은 경우는 기존에 강화된 이 안전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따라서 별도 관리하게 돼 있고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냥 일상적인 생활용품들입니다. 티셔츠 한 장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냥 가죽 제품, 백, 우리 가방 이런 것들이거든요. 다. 알겠습니다. 이게 일일이 다 인증 받으라고 하면 소상공인이 힘든 것도 이해가 되고 그래서 이런 법안 발의하신 것도 충분히 가만히 되고 또 반대로 과거에 이런 법을 만든 이유가
가습기라고 하는 게 이게 설마 그 안에서 무슨 유독물질 나올지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또 별도 법안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화학물질에. 그래서 강하게 안전을 규제하자고 만들었는데 규제를 하자고는 법은 만들었다가 1년 후에는 또 그럼 상공인이 힘드니 그건 또 봐주자고 하면 중간에서 어떤 정도로 이게 타협을 봐야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건지가 그래서 이 법안 개정안을 만드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예.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전용품이나 우리 아이들이 사용하는 유아용품이나 이런 것들은 별도 법안을 관리하고 방금 말씀하신 가습기 살균제 이렇게 화학 제품을 기초로 한 상품들 같은 경우는 또 별도 법으로 화평법이나 이런 화관법으로 별도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알겠어요. 예. 네, 제가 거기는 별개로 일반적으로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은 이제 그러한 정도의 유해도가 높은 상품들이 아니고요. 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제품들입니다. 맞아요. 제가 이제 걱정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과거에 가습기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을 때는 가습기도 이게 뭐 위험해봐야 얼마나 위험한 거겠느냐라고 우리가 아예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니 양말이나 청바지 같은 것도 지금은 아무 생각이 없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앞으로 무슨 일 벌어질지 모를 수도 있다는 그런 걱정이 드는 것 같다는 말씀 드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로 지금까지 제품 관리가 잘 안 돼 있었냐면 우리 아시다시피 액세서리 많이 우리 젊은 여자들 많이 남자들도 많이 하는데 네. 액세서리 같은 경우 보면은 니켈이 좀 성분이 있습니다. 그 니켈 성분 때문에 이 알러지 반응을 피부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이 많은데 하다못해 중국 같은 경우는 아예 나라에서 무니켈을 사용해요. 니켈 사용하지 못하게 딱 정해놨습니다. 기준을.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그게 안 정해져 있거든요. 알겠어요. 이 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언제부터 그럼 소상공인들은 옷이나 신발, 가방 같은 건 인증 없이 팔아도 됩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그럼 내일 모레부터는 굳이 인증 없이 갖다가 팔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지금 중간에 이제 이 법에 대한 계도 기간이 일정 부분 있을 거고요. 예.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대상 제품들을 시행령상에 어느 정도 만들어 놔야 됩니다. 아직 구체적으로는 또 만들어야 되는군요. 법이 있고 이제 거기에 따른 시행령을 바꿔 나가야 되죠. 알겠습니다. 물론 지금 이 법에 따라 가지고 정부가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좀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계도 기간 동안에 이걸 다 해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안 만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경제 분야의 옛날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 타임머신, 오늘도 박연미 경제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또 언제 무슨 이야기를 해주실까 궁금한데 네. 오늘은 대강 원고를 슬쩍 보니까 슬쩍 보셨어요? 네, 여공들 이야기네요. 네, 공장에서 일하던 여성들. 맞습니다. 요즘도 뭐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꽤 있긴 합니다만 과거에 우리가 산업화 시기에 1960년, 1970년 이때는 뭐 대부분 경공업 중심이었고 여성들이 많이 올라와서 공장에 취업하고 또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또 사회 여러 가지 또 모습들도 만들고 그랬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과거에 영자의 전성시대라는 영화가 등장했던 1975년 이때가 이제 본격적으로 산업화가 된 도시에 시골 처녀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시점이었어요. 과거에 우리가 앵두나무 우물가에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 혹시 기억하세요? 앵두나무 우물 그 노래. 그렇습니다. 동네 처녀 바람났다는. 그렇죠. 여기에서 바람났던 동네 처녀들은 1950년대 처녀들이었기 때문에 서울에 일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총각이랑 바람난 거죠? 아니요. 그 바람이 서울 바람이에요. 서울 가는 바람. 그래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복돌이가 이쁜이를 데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1955년도 노래인데 그래서 그때 올라왔던 처녀들은 빠르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1975년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 당시에도 서울 가고 싶은 건 모든 그 농촌 처녀들의 로망이었죠. 마음속의 로망인데 그렇죠. 50년대에는 갔다 가도 뭐 별거 아니니까 되돌아오는데 60년대, 70년대는 안 오더라? 안 오는 거죠. 왜냐하면 서울에서 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두 팔 벌려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숙식을 제공하는 일자리들이 넘쳐났습니다. 대규모 기숙사를 갖춘 공장들이 특히 이 여공이라고 부르던 시골 처녀들을 반겼는데 이게 특히 1960년대 초반 그리고 70년대 중반에 집중이 돼요.
1960년대에 그 62년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데 고속 성장이 시작이 되면서 1960년대 후반에 가면 우리 경제 성장률이 연평균 11.9%에 이릅니다. 70년대 중반에도 11.2%의 아주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는데 당연히 일손이 좀 부족했겠죠. 예. 그러니까 서울 가면 다 취업되는. 네. 가면 어딘가에 내가 발 뻗고 잘 자리가 있었던 거죠. 대개는 연령대가 그럼 그 여공들이라고 하면 요즘 치면 뭐 여고생 혹은 여대생 이 정도의 나이였을까요? 네, 아주 어렸어요. 그 60, 70년대에 증가한 도시 인구 10명 중에 7명이 이렇게 시골에서 올라온 인구들이었는데 네. 이 시기 공장 노동자의 대부분이 소년층, 청년층이었습니다. 특히 여공들이 많았는데요. 남성보다 평균 연령도 아주 낮았습니다. 10대 중후반에서 20대 중반까지. 그럼 계속 도시로 젊은이들이 나가면 네. 고향에서도 농촌에서는 아니 이렇게 일손 모자라는데 왜 자꾸 서울로 가느냐. 여기도 일손 모자란다. 네. 그런 반응도 있었고 그래도 그 시기엔 좀 버틸만 했던 것이 네. 뭐 저희 아버지 때만 해도 7남매 8남매 되니까요. 누나가 서울로 돈 벌러 가도 둘째부터 여섯째까지가 나머지 커버하는 거죠. 그래서 네. 특히 여성들이 많이 올라왔던 이유가 아마 여성들을 더 많이 필요로 했던 당시에 산업 구조가 있었던 건가 보지요? 네, 산업화가 이루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탓도 있는데 일단 주로 주력 수출 산업들이 노동 집약적 제품이 많았어요. 값싼 비숙련 노동자이면 좋겠고 또 이 가부장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남성 관리자들이 네. 상대적으로 관리하기 쉽다. 이 점도 한몫을 했습니다. 네, 당시만 해도 뭐 가발, 운동화, 네. 뭐 다 이제 저 공단에 가면 뭐 섬유 이런 옷 만드는 것들이니 그렇죠. 예, 여성들이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었겠네요. 당시에는 올라오면 월급 얼마나 받았어요, 여공들이? 뭐 생활이 그렇게 녹록진 않았어요. 1975년에 5인 가족 기준으로 월 최저 생계비가 86,315원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남성 노동자들에게는 평균 63,319원씩을 줬습니다. 반면에 여성들은 25,465원에 그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절반도 안 되네요. 절반도 안 되죠.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는데 와. 이런 식의 임금 체계가 가능했던 게 일단 그 70년대 중반 이후에 그 노동자 계층이 나눠져요. 남성들은 소위 말하는 뭐 중후장대 산업에 네. 화이트 칼라 대졸 남성 직원들이 많이 투입이 되기 시작하고 또 상대적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남자가 가장이다. 생계를 책임지니 더 얹어줘야 한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 똑같이 사원이 들어왔는데 네. 같은 라인에 있어도 김 대리는 남자니까 똑같은 일을 해도 얹어주는 거죠. 그걸 또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그렇죠. 사실 이런 분위기가 지금도 어느 정도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그때도 반도 안 되는 월급이었다는 건 참. 사실은 그래서 그 전태일 열사라고 네. 하죠.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민주화 내지는 노동운동의 시발점이라고 네. 볼 수 있는 그분이 분신하게 된 계기가 본인이 일하는 공장에서 여공들의 상황을 보니까 내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그렇죠. 같이 일하는 여공들을 보니까 야,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근로기준법도 공부하고 네. 그러다 결국 그런 일까지. 안타까운. 네. 그때 그런 이야기였고 2만 얼마를 벌어서 당시에 월 최저 생계비가 5인 가족으로 8만 원이었는데 물론 뭐 5인 가족 기준이라고는 합니다만 2만 원 벌어서 어떻게 살았어요? 시골 집에 보낼 돈이 여기서 나왔어요? 그 와중에 짜내서 이제 보내는 거죠. 보낼 수 있는 최대치를 보내고 여기에서 그 기초생활비에도 못 미치는 돈이 남았는데 이걸 가지고 뭐 소비를 하고 즐겁게 그렇게 생활은 못했겠죠. 해서 쉬는 날에는 근처 시장 가서 아주 소소하게 맛있는 거 사 먹는 거, 네. 뭐 떡볶이 사 먹는 거. 하기야 뭐 일주일에 하고. 하루 쉬는 날이니까. 그렇죠. 그 당시만 해도 주 6일 근무에 뭐 사실은 휴일도 없었다고 휴일도 하잖아요. 없고 기숙사에서 이제 뭐 특근이다 잔업이다 하면 불려 나가는 거거든요. 해서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가장 재미있는 일들이 무작정 명동 걷기 이런 거였다는 게 그 섬유노조가 가지고 있는 당시 근로자들의 보고서 안에 증언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 우리 어머니들 이야기예요. 네. 기숙사가 있었다고 하는데 기숙사면
상상이 잘 안 가서 안 겪어본 분들은 남자로 생각하면 군대 가면 내무반 네. 그런 거였나?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단체 생활을 하기 위한 효율적인 그 합숙 시스템이었는데 이 기숙사가 여공들에겐 참 아이러니한 공간이었어요. 한편으로는 관리 감독을 위해서 집단으로 합숙을 시키는 뭐 지금으로 치면 아이돌하고 좀 비슷해요. 아이돌 네. 그룹이 그렇게 집단으로 합숙 생활을 하잖아요. 이동이나 뭐 이런 게 용이하니까. 그런데 이게 외부에서 보기에는 관리 감독을 위한 체제였지만 안에서 사는 여공들이 또 마냥 싫어하지만은 않았다고 해요. 당시의 증언들을 보면 그래도 그때 당시로는 귀했던 뭐 온수, 중앙난방 시스템, TV, 오락실 이런 것들이 선망의 대상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예. 지역에서 올라온 그 시골 아가씨들이 해서 외형상은 그 근대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로망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막상 가보면 실제 생활은 너무나 팍팍했던 거죠. 사실은 뭐 수돗물 나오고 하니까 신기하지만 시골 우물이나 서울 수돗물이나 처음 네. 한 번 신기하지 뭐. 네. 사실은 여공들이 어찌 보면 노동운동의 시발점이기도 했지만 네. 유신 체제를 마무리하게 되는 계기이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특히 유신 말기에 있었던 YH 여공 사건은 여공들이 많이 있는 그 회사에서 뭔가 이제 파업이 일어나고 거기에 야당 정치인들이 합류하고 하면서 네. 강경 진압을 하고 그게 뭔가 이제 민주화 운동의 물꼬가 당시에 트였던. 그렇죠. 어찌 대표적으로 보면 그랬었죠. 한국 현대사에 여기저기 등장하는데 우리가 그냥 공장에서 일했던 분들, 막연하게 고마운 분들 뭐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이 기숙사 시스템이 한 몫을 했죠. 노조가 네. 여기에서 결성이 되고. 그랬겠네요. 그러니까 항상 모여 있고 동일한 그 연대 의식을 강하게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남성들 화이트 칼라 계급들보다 아주 강렬한 노동운동이 여기서 시작이 될 수 있었습니다. 노동운동의 인큐베이터였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YH 무역이나 동일방직 이런 곳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토대가 마련이 됩니다. 물론 뭐 모든 선진국들이 다 이런 과정을 거치기는 했는데 뭐 지금 아주 잘 사는 상위권 나라들도 예전에는 다 이런 노동 환경이 있었으니까요. 네. 우리와의 차이점은 그들은 그런 얘기하면 우리 그 증조 할머니의 할머니가 이렇게 일하셨대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200년 전에 네. 우리는 그냥 우리 어머니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자, 박연미 경제 칼럼니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지금까지 저는 이진우였고요. 저희는 내일 주말에도 방송 쉬지 않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10분에 다시 오죠.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잠시 후에 57분 교통정보 들으시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경제뉴스 따라잡기 오늘도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티셔츠에 모자를 쓰고 오셨어요 오늘은. 네. 쉬는 날인가 봅니다. 연차가 많이 남아서 마지막 날까지 하루를 더 소진을 하도록 회사에서 예, 명령을 내렸습니다. 정부가 네. 암호화폐, 뭐 비트코인 등등 이런 암호화폐 투기 거래를 막기 위해서 대책을 또 내놨는데 네. 거래 실명제를 도입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말은 지금까지는 가짜 이름으로 또 거래가 가능했었다는 뜻입니까? 뭐 만약에 그렇게 하려고 했다라고 하면 대포통장 등이나 네. 아니면 그런 것도 사실상은 가능했다 이런 해석이 제가 김치영 기자 이름으로 네. 암호화폐를 거래했을 수도 있다는 뜻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어요? 가상계좌라는 것 때문인데요. 지금까지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은행 쪽에 이제 가상화폐 계좌를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네. 그걸 이제 개수도 상관없고요. 뭐 수십만 개 뭐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면 은행이 이제 한 30만 개 뭐 이렇게 계좌를 만들어 주겠죠. 그러면 그리고 나서 이제 거래를 하는 그 거래소를 이용하는 가상화폐 거래자들이 이제 거래소에 나 돈도 찾고 거래도 해야 되니까 계좌 하나만 주세요. 그러면 자기가 이미 발급받았던 가상 계좌를 그 고객들한테 연결해 주고 고객은 다시 자신의 은행 계좌를 거기다 연결하는 형태로 운영돼 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송경제라는 거래소가 한 은행의 계좌를 트고요. 자기의 계좌를 트고 우리 고객이 한 30만 명 되니까 고객당 가상 계좌 하나씩만 만들어 주세요. 은행에 그러면 30만 개를 그냥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다 전부 다
그럼 이건 거래소의 계좌인 거네요. 그죠. 송경제의 계좌인 거죠. 고객 각자의 계좌가 아니라. 네, 송경제의 큰 계좌 밑에 가상 계좌가 30만 개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송경제 1번, 네. 송경제 2번 이렇게 30만 번까지 가상 계좌가 있다고 보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거래 고객이 들어오면 이 가상 계좌 1번 줄 테니까 네. A 고객 너는 이거 써. 근데 뭐 2번은 B 고객 너 써. 이렇게 이제 거래소가 지정해 주는 거죠. 그 과정에서 그럼 제 이름은 김치영입니다. 그렇게 했어도 그러세요 김치영 고객님 하고 하나를 줬다는 거군요. 예,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상 은행은 이제 신분 확인도 확실하고 네. 신분이 없으면 계좌를 안 열어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이루어지지만 이 가상화폐 거래소 내에서는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의구심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 정부가 야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거래소 눈에는 빠져. 그리고 고객이 직접 은행에 가서 너 만약에 가상화폐를 거래하고 싶으면 네. 가상 계좌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은행에서 네 명의를 다 확인하고 가상 계좌를 만들고 그다음에 실제 곳이 이미 이런 방식으로 그 직접적으로 고객들하고 가상화폐를 거래하려면 네. 신분 확인을 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계좌를 트신 분들은 전혀 문제가 안 되고 그 이전에 실명 확인 안 받은 똑같이, 분들은 다시 한번 또 은행을 거치도록 규제를 해야 이게 의미가 있을 텐데. 네, 그렇습니다. 이러면 이거는 특별히 하라 말라 뭐 세금을 부과하겠다 이런 건 아니고 오로지 실명 거래에 대한 부분이니까. 네네. 그냥 실명 거래 그동안 했던 분한테는 아무 규제는 또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일종의 투명화 조치라고 할 수 있겠죠. 거래의 투명화 조치. 그리고 사실 정부가 거래를 막을 권한도 사실은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은. 네. 그래서 불법 거래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 시세 조종이라든지 이런 세력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한 조치다라고 봐야 될 네. 것이고요. 그게 결국에는 지금 과열 양상에 있는 시장을 조금 안정화시키는 역할. 그리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워낙 가격이 급등하고 하는 이상 거래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국내에서도 보고 있고 해외 언론들도 좀 이상하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뭐 낮추는 효과를 보고자 아마도 그 실명 거래 쪽으로 알겠습니다. 초점을 맞췄던 것 같습니다. 다른 얘기 하나 좀 들어보죠. 신한은행이 대출 금리를 올리려고 했는데 금감원에서 올리지 말라고 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금융감독원이 최근에 지난 22일 날 신한은행이 이제 코픽스가 시중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그 대출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 금리가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고 네, 그거야 뭐 당연히 하는 거고. 예. 거기에다가 은행들이 또 추정하는 가산금리라는 게 있어요. 그건 은행 마음대로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 가산금리를 포함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05%포인트 올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네. 근데 금감원 쪽에서 이거 조금 너네 가산금리 올리는 게 근거가 좀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러니까 신한은행 쪽에서는 가산금리 인상 근거가 시중금리가 올랐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금감원 쪽에서는 야 시중금리가 올라서 그래서 코픽스 금리에 반영이 된 것 아니냐. 그럼 왜 코픽스 금리에다 그거 반영시키고 또 가산금리에다 또 반영시켜서 이중으로 반영을 시키느냐. 네. 이건 좀 불합리한 것 같다라고 이제 의견을 냈고 결국엔 신한은행은 그렇다면 금감원의 의견을 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못 올린 거거든요. 네. 이 신한은행이 이렇게 했다는 거는 이제 결국엔 다른 은행들도 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은행들의 가산금리 인상 문제를 금융감독원이 조금 더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해석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러 은행에 가면 네. 은행들끼리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대출을 그렇습니다. 어디든지 싸게 받을 수 있어야 네. 되니까. 근데 그 비교할 때 사실은 그래서 가산금리들을 비교하면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2,480만 개입니다. (2467) (798) 그 무슨 숫자 같으세요? 아마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바로 알아맞히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2467은 어제 거래를 마친 코스피 지수의 종가고요. 798은 코스닥 지수 마감 지수입니다.
코스피는 1년 전보다 21%가 올라서 7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고 마감했고요. 그래서 박스권에서만 움직인다고 해서 박스피라고 불리던 오명도 마침내 벗어 던졌습니다. 코스닥도 10년 만에 최고치를 또 갈아치웠습니다. 이렇게 주식 가격이 오르니까 주식을 거래하는 주식거래 계좌 숫자도 급증했습니다. 현재 주식거래 활동 계좌 숫자가 오늘의 숫자로 말씀드렸던 2,480만 개인데요. 이게 작년 말하고 비교하면 160만 개가 증가한 것으로 역시 사상 최고치입니다. 지금 주식 계좌 갖고 계신 분들 어떻게 만족할 만한 수익 좀 내셨습니까? 올해 증시를 보면서 내년을 더 크게 기대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투자의 귀재로 손꼽히는 미국의 워렌 버핏은 투자를 자동차에 비유했더군요. 잘 보이는 백미러를 통해서 시장을 보면 항상 투자가 쉬워 보이는 법이다. 그러나 투자자들이 응시해야 하는 전면 유리는 또 항상 뿌옇기 마련이다. 그렇죠? 그래서 주식 계좌를 열었을 때 결코 닫지 말아야 할 게 바로 눈과 마음인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흡족한 투자 성적서 받아 드시기를 기대하고 또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12월 29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내년부터 전환법이라고 하는 법률이 시행될 예정인데요. 옷이나 귀걸이, 신발 이런 것처럼 사람 피부에 닿는 생활용품을 판매하려면 뭐든지 정부 인증을 다 받으라는 건데 이 법에 문제가 좀 있어서 바꿔야 한다는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을 연결해서 어떤 문제점에 대한 것인지 얘기 좀 나눠보겠고요. 한 청취자께서 전자제품을 구입하고 나서 AS를 좀 받으려고 하는데 무상수리가 몇 년까지 되는 거고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없는 건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 주셨네요. 친절한 경제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광고 잠깐 듣고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자신의 은행 계좌를 거기다 연결해서 가상화폐를 앞으로 거래하도록 해 이렇게 만든 겁니다. 지금 증권사 계좌를 처음 틀려고 네네. 근데 증권사 지점들이 많지 않으니 은행 가서 트면 방금 말씀하셨던 그 절차를 밟아요.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했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근데 사실상 이렇게까지 그 가상화폐 그러니까 암호화폐가 거래량이 이렇게 늘지도 몰랐고요. 네. 그 전까지는 여기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보호 장치라든지 거래 투명화라든지 이런 거에 사각지대에 좀 있었던 것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제도에 약간 허점을 이용했다라고 할까요? 고객의 편의를 위해서라고 얘기는 하지만 네. 이런 방법을 써왔던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 가상화폐 아니 가상 계좌라는 게 다들 아시겠지만 신문 고지서 그러니까 신문요금, 예. 그다음에 뭐 도시가스 요금 이런 데 보면 밑에 범칙금도 그렇고요. 한 8개 은행 계좌가 쫙 써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하나 골라서 넣으라고 하는데 예. 맞아요. 똑같이 그것도 김치영 기자가 받은 고지서를 제가 넣어도 네. 아무런 관계가 없는 예. 그러니까 서로 실명 확인을 어차피 안 하는 그러니까 돈만 빨리 받을 수 있는 네, 있으면 그런 되는 거였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런 기관들이 빨리 요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방법을 사실은 지금은 거의 금융기관 비슷하게 돼버린 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을 어제 이제 특별대책에서 정부가 다 막아버렸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말은 결국은 거래하지 말라는 건 아닌 것 같고 이건 실명 거래를 반드시 해라는 규제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뭐 투기부터 시작해서 뭐 환치기도 있다, 외국인들이 계좌를 이용하고 있다, 뭐 여러 가지 미성년자가 지금 거래를 하고 있다라는 의혹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실명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모두 다 걸러낼 수 있다라고 정부는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계좌를 만들고 거래하는 방법 자체가 한 단계 예전에는 그냥 가상화폐 거래소에 들어가서 나 거래할래요. 그러면 그냥 하나 가상 계좌를 줬거든요. 네. 근데 은행 가서 자기 신분 확인하고 하는 절차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 단계 좀 복잡해진 것이죠. 그럼 이런 데에 있어서도 좀 복잡하게 한 게 거래량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것은 거래하는 내용 자체가 이제 정부가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은행 계좌는 정부가 이렇게 그 열어볼 수 있거든요. 네. 필요하다라고 하면. 근데 지금 모든 거래 정보가 사실은 가상화폐 거래소들에 다 집중돼 있기 때문에 누가 거래를 하는지 얼마를 팔고 얼마의 수익을 남겼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은행을 통해서 이렇게 직접 거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정부가 나중에 세금 좀 물려볼까라고 생각하면 과세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근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다 염두에 둔 조치다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미 지금 거래하고 있는 분들도 다 그럼 은행 가서 다 실명 확인을 거꾸로 다시 받는 절차를 해야 될 텐데 이미 네네. 하실 분들은 많이 하실 테니까
그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네요. 지금 현재 은행 그게 결국은 제일 싼 은행, 제일 비싼 은행이 나오는 거죠. 네네. 가산금리 자체만 이제 은행들이 알아서 부과하는 거니까. 근데 정말 그거야말로 이 가산금리야말로 과수원에서 가져온 과일을 내가 1,000원에 팔든 2,000원에 팔든 그게 과일 장수 맘인 것처럼. 네네. 은행도 사실은 여기서 얼마를 더 붙이든 그거야 정말 은행 맘이고. 다만 비싸면 소비자들은 그 은행 안 가겠죠. 그죠. 그런 구조인데 어떤 기준으로 가산금리를 붙이고 또 더 붙이고 덜 붙이는지는 그냥 정말 그 영업 비밀인 겁니까? 은행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공개할 수 없다. 뭐 우리가 업무 원가도 있고 조달하는 금리도 있고 여러 가지 노하우가 들어있기 때문에 공개하기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워낙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는 가산금리가 빠르게 올라가고 금리가 떨어질 때는 이 가산금리라는 게 별로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 금리 인상기에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이용해서 예대금리 차를 벌리고 네. 이익을 높게 취한다라는 의혹을 계속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산금리라는 게 은행들이 얘기할 때는 그 안에 들어있는 게 업무 원가하고 위험 프리미엄과 목표 이익률이라는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목표 이익률이 조금 의구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목표 이익률이라면 뭐냐면 자신들이 상품을 팔고 이익을 이만큼 남기겠다라는 목표치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산금리를 만들 때 이 목표 이익률을 자신들이 좀 높게 잡기만 하면 가산금리는 얼마든지 높이 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돼서 실제로 2013년도에 그 국회에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면 은행들이 그 총 자산 이익률이라 그래서 자신들이 물건을 팔아서 그 당시에 냈던 수익이 한 0.3% 정도였는데 네. 주택담보대출의 목표 이익률을 2%로 잡아놨다는 자료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과도하게 잡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감사원이랑 금감원 쪽에서도 이 가산금리의 적절성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앞으로 들여다보겠다라고 계속 은행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고민하고 자꾸 은행들을 뭐라고 할 게 아니라 그런다고 들을 은행들이 아니니까요. 그렇죠. 이익은 남겨야 모든 되기 장사가 때문에. 다 이익 많이 남기려고 하는 거니까 오히려 소비자들이 대출을 받을 때 네. 어떤 은행에 무슨 지점 가면 제일 싼지를 한눈에 볼 수 있으면 지금 우리가 주유소에 휘발유 얼마를 팔든지 그걸 아무도 규제 안 하잖아요. 네네. 리터당 5,000원에 팔아도 그런가 보다 하잖아요. 다만 아무도 안 갈 뿐이죠. 네. 그런 것처럼 은행들도 뭔가 대출 금리가 투명하게 비교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거 비교해주는 업체가 있긴 있습니다만 네네. 중간에서 이걸 대출 중개를 해주는 거라고 해서 불법으로 만들어 놔서 고객한테도 돈을 못 받고 네. 그걸 은행에서도 돈을 못 받는 구조가 되니 그걸 누가 비교를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법을 좀 고쳐서 대출 금리를 자유롭게 비교해주고 투명하게